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소의 기술쌤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재료 특성과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5쪽으로 가겠습니다. 소단의 제목이 재료 특성과 이용이죠. 제조 기술에서는 투입 요소로서 재료나 그다음에 사람 힘이죠. 인력, 기술 등이 들어가는데요. 재료의 특성과 그 재료를 잘 이용할수록 산출물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조 기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목재, 금속 재료, 플라스틱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재료가 사용될 수 있겠죠. 목재는 나무에서 만들어낸 재료를 목재라고 하는데요. 나무는 잎이죠. 잎의 모양에 따라 침엽수, 뾰족한 모양의 잎을 갖고 있어 침엽수라고 부르고요. 잎이 넓은 나무는 퍼엽수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들은 원래는 나무를 잘라서 평평한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무의 줄기가 가늘다면 상당히 큰 판을 만들기 어렵겠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점은 많이 있죠. 목재, 여러분 나무 하면 집의 벽이 나무로 이렇게 쌓여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든가요? 이런 느낌들 드는가요? 보통 사람들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나무인 목재 재료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는. 하지만 단점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무결이 있어서 나무결 방향으로 깨지기도 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나무를 잘라서 줄기를 잘라서 넓은 판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목재를 가공해서 만든 목재 가공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 가공재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합판, 집성재, MDF라고 부르는 중밀도 소묘판, 파티클보드, 플로링이 있는데요. 우선 합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판은 줄기가 비교적 크지 않은 나무들은 이렇게 해서 잘라냈을 때 넓은 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잘랐을 때 넓은 판이 안 나오게 되면 나무의 줄기가 가는 나무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줄기가 두껍지 않은 나무들을 가지고 우선 칼날을 들이대고 그 나무를 돌려서 얇게 판 모양을 벗겨낸 다음에 이 판들을 잘라서 다음 핵심 과정이 있는데, 합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결 방향대로 나무가 부러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여기 판과 여기 판 나무결 직각이 되도록 놓고 이 사이에 접착제를 많이 뿌린 다음에 꽉 누른 다음에 붙여서 만든 가공재, 목재 가공재가 바로 합판이 되겠습니다. 나무결이 직각이 되면서 잘 부서지지 않게 되고요. 원래 나무가 가진 강도보다 훨씬 단단한 목재 가공재가 됩니다. 이 합판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나무 자체가 가격이 낮은 아주 아름다운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판의 가격도 비교적 높지 않은 특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합판을 만들 때 비싼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합판의 가격도 비싸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합판에 사용된 나무가 비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공해서 이런 재료를 만드는데 합판이 순수한 목재보다 아주 튼튼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성재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조각낸 다음에 이렇게 조각내서 본드로, 접착제로 하나씩 붙여서 만든 게 바로 집성재, 또 집성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어떤 데서 가구를 사용하게 되면 원목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보면 원목은 무늬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랐다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늬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여러가지 나무가 붙어있는 그 모양의 원목 가구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목 가구는 사실은 원목 가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집성재로 만든 가구인데요. 현재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 가구나 이런 데서는 이 집성목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가구는 원목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목이라고 하면 이 집성목 원목은 아닙니다. 목재 가공재, 목재를 가공한 재료가 되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르기 전에 방금 만든 판 쳐볼게요. 이 판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게 되면 원목 가구가 되겠죠. 근데 상당히 줄기가 두꺼운 나무에서 얻어낸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야겠죠.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집성목이라든지 합판을 이용해서 목재 가공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료로 사용하게 되겠죠. MDF는 나무 조각이 생겼을 때 나무 조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들 같은 경우를 다 모아서 우리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믹서기 같은 큰 기계로 가루를 만듭니다. 아주 순수한 가는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물에 불려서 섬유로 분리합니다. 이 섬유로 분리한 것을 접착제를 많이 함께 투입해서 죽처럼 섞어서 잘 섞어서 그것을 나무 판 모양이라든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굳힌 것이 바로 MDF가 되겠습니다. 뭐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는데요. 더 빡빡이 만들면 하드 단단한 HD 보드라고 하는데요. 더 빡빡이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파티클 보드 보인가요? 좀 입자가 보일 정도로 본드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파티클 보드는 MDF보다 상당히 입자가 더 커 보이죠?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인 목재 가공재는 MDF 또는 HDD 보드라고도 있습니다. 더 단단한 것도 있고요. 더 가늘게 해서 붙인 것도 있고요.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각각 특성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플로어링은 여러분들 마룻바닥에서 플로어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보일 것인데요. 목재판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마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끼워 넣기 만드는 것이 바로 플로어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재료인데요. 금속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금속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철 있죠. 그 다음에 구리 혹시 알고 있나요? 알루미늄 알고 있나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금속이 있는데요. 금속 중에서 철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금속을 분리할 때 철, 비철, 철이 아니란 뜻이죠. 철과 비철 금속으로 나누는 분리법도 있기도 합니다. 철은 혹시 철광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철광석은 돌에 철줄이 있는 돌인데요. 철광석이 많이 나는 곳에서 철이 붙어있는 그 돌들을 깨서 덩어리째 큰 덩어리를 깰 수 없으니까 가늘게 덩어리를 조각을 내서 갖고 와서 그 돌에서 철만 뽑아내서 철을 만드는데요. 이 철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는 제철, 제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철 과정이라는데요. 철을 만드는 과정은 우선 여기 보면 철광석 보이실까요? 철광석은 돌에 철줄이 있는 돌들이라고 했죠. 깨서 철광석이 많이 나는 곳에서 깨서 가지고 옵니다. 조각을 냅니다. 이렇게 조각을 내고요. 코크스라고 하는 석탄 덩어리인데요. 석탄 덩어리를 또 조각을 냅니다. 이 철광석 조각들과 그 다음에 코크스 석탄 덩어리를 가로를 낸 것을 가지고 여기에 용광로인데요. 우선 한 층은 석탄 가루 먼갑니다. 두 번째 층에 철광석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에 여러분 혹시 석회석이라 들어본 적 있나요? 하얀색 그 석고 재료인데요. 그 석회석이란 그 돌들을 가로를 낸 것을 한 층 깝니다. 다시 또 코크스 한 층, 그 위에 철광석 한 층, 그 위에 석회석 한 층, 이런 식으로 층을 싼 다음에 코크스는 석탄덩어리죠. 불을 붙이면 불 붙겠죠.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순수한 철은 1539도씨에서 녹습니다. 여기 용광로는 이 코크스에 불을 붙인 다음에 산소를 막 집어넣어서 열을 올리는데 돌은 3000도 정도에 녹습니다. 이 철광석에는 돌 안에 철줄인데 3000도 이상을 올리면 돌까지 녹습니다. 돌이 녹아있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마로 시작되는 말인데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이 마그마가 되기 전에 온도 3000도는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철은 녹이 있을 정도라면 2000도면 되겠죠. 한 2000도 정도로 계속 열을 높여서 내게 되면은
돌은 녹지 않지만 철들이 녹아서 나옵니다. 이 철들 녹아서 나온 것들을 쭉 모아서 철 안에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철 외에도 뭐 탄소, 뭐 다양한 금속 재료들이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 불순물들을 뽑아내서 걸러내서 순수한 철만 가지고 만든 것들이 철 금속 재료가 되겠습니다. 철은 철 안에 있는 그 철 재료 중에 있는 불순물 중에서 탄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냐에 따라서 철 재료의 특성이 바뀌는데요. 순철은 아까 제철 과정에서 불순물들을 거의 제거해 버립니다. 철만 남게 되는데 이 철은 이러한 특성들이 순철은 이런 특성들인데 순철이 약합니다. 약해서 우리가 실제로 철금속이다 하면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탄소광입니다. 적당히 탄소가 들어있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너무 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주철이라 불러서 아주 단단해집니다. 아주 단단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주 단단한 재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 단단하죠? 근데 뭐에 약합니까? 그렇죠. 충격에 약하죠. 충격 줘버리면 깨져버리죠. 철도 철 우리가 단단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탄소를 많이 남겨놓으면 아주 단단한 철이 되는데요. 너무 단단하게 되면 충격을 받았을 때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것은 대신 압력이나 강합니다. 그래서 주철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뭐 우리 그 길 가다 보면 맨홀이라고 부르는 구멍 뚫린 데 뚜껑이 있죠. 이거 주철로 만듭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압력에는 강하기 때문이죠. 대신 주철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금속으로 세게 때려버리면 단단한 금속 세게 때려버리면 이거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 같은 경우는 주철로 만들면 무거울 뿐더러 깨지기도 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탄소광을 쓰는데 적당히 탄소 양을 조절해서 단단하기도 하면서 잘 깨지지 않게 만든 게 탄소광입니다. 물론 탄소광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탄소광 바깥에 보면은 녹이 슬지 않게 뭐 페인트 같이 마감을 해서 물과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광에다가 니켈이라는 금속을, 니켈과 크롬이라고 하는 금속을, 니켈, 금속, 크롬이라는 금속을 잘 어떤 특정한 비율로 섞어서 발라놓은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인이라는 말은 녹이라는 뜻인데요. 리스, LESS. 녹이 안 쓰는 탄소광이 바로 스테인리스 탄소광입니다. 스테인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그 외에 구리, 뭐 알루미늄 같은 금속도 알루미늄이 있는 광석, 알루미늄 광석을 잘게 조각을 내서 그것을 돌은 녹지 않을 정도로 알루미늄 넣고 돌은 녹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올린 다음에 녹에 나온 알루미늄 액체 상태의 알루미늄을 불순물들을 상당히 걸러내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알루미늄 재료가 되겠습니다. 구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은 1539도씨인데요. 구리는 철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구리를 먼저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높은 온도로 온도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재료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플라스틱은 많이 쓰는 재료죠. 플라스틱은 순수한 재료는 우선 나프타라고 하는 석유 재료에서 뽑아내는데요. 석유 재료가 기본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석유 재료에서 뽑아낸 나프타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뭘 섞어보다 나온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게 플라스틱인데요. 나온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가공법을 이용해서 재료를 만드는데 플라스틱들은 석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환경 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석유 제품을 가지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드물죠. 이 플라스틱은 만들 때 열에 따라 반응한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어떤 플라스틱들은 열 가수성 플라스틱 종류에 속하는데요. 이 플라스틱들은 처음에 열을 가하면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어떤 형태에다가 그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 집어넣고 굳히면 굳어지게 만들면 그 플라스틱 형태의 모양대로 플라스틱이 굳겠죠. 다시 열을 가하면 녹아서 다른 형태를 집어넣을 수 있거나 뭐 다른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이 열 가수성 플라스틱입니다. PET라고 부르는 페트, 폴리에틸렌 프탈레이트라고 부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을 페트병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다시 혹시 플라스틱 페트병에다 열을 줘본 적 있나요? 아마 녹을 것입니다. 액체처럼 녹을 것이에요. 근데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처음에는 한번 녹일 수 있습니다. 녹은 다음에 어떤 형틀이라든지 어떤 모양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식은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해서 녹일 수 없고, 다시 열을 계속 주면 뭐 기체로 바뀌면서 날아가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열 가스성 플라스틱이 좋은 겁니까? 좋냐 나쁘냐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닌데요. 한번 열을 가해서 모양을 한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하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없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들은 높은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튼튼한 재료에 쓰는 플라스틱은 주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케이스가 약간만 뜨거워진다고 흐물흐물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가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튼튼한 곳에 쓰는 플라스틱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 가스성 플라스틱도 어떠한 특정한 가공법을 이용해서 열 경화성만큼 열을 견딜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제품들, 플라스틱 재료들이 개발되는데요.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가공법을 잘 만들면 새로운 재료들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풍요로운 제품의 민주화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플라스틱 좋지 않은데, 플라스틱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목재나 금속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텐데, 이 목재와 금속이 구하기 쉬운 재료라고 생각합니까? 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쉽게 흔하게 사용되기 전까지는 제품의 가격이 비쌌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사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플라스틱이 제품의 재료를 싸지게 한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플라스틱이 잘 분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나온다면 지구에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목재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활동으로 역량 키우기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납시다.